2025년 10월 비공개 당 회의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후계는 주의 동지로 확정됐다. 아들은 없다.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2026년 1월 탈북한 당 조직지도부 박성철 전 과장의 증언입니다. 그는 20년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행사를 관리하며 북한 권력 세습의 내막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2024년부터 의도적으로 배제됐습니다. 사진에서 잘리고 문건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급기야 공식 행사 참석조차 금지됐습니다. 그 빈자리를 김주애가 채웠고 이제는 지도자라는 호칭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증언을 더 널리 알립니다. 저는 2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2004년 4월 28살 청년이었던 저는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산하중앙행사국 동원과에 배치되었습니다. 제 일은 간단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생일, 당 창건일 같은 국가 행사 때 간부들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정하는 것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옛날엔 회사나 관공서에서 직급 순서대로 줄 서는 게 중요했지 않습니까? 북에서는 그게 더 심했습니다. 한 뼘이라도 앞에 서면 권력이 있다는 뜻이고 한 발이라도 뒤에 물러서면 찍혔다는 신호였으니까요. 평양 시내 금수산 태양궁전, 그곳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국립묘지 같은 곳인데 북에선 가장 신성한 장소죠. 저는 매년 그곳에서 열리는 참배 행사 동선을 짰습니다. 누가 맨 앞줄에 서고 누가 두 번째 줄에 서는지, 카메라가 어느 각도로 찍히는지, 심지어 누가 김정은 원수님 옆에 서는지까지 전부 제가 관리했습니다. 20년이면 긴 세월이죠. 그 세월 동안 저는 매년 똑같은 풍경을 봤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정중앙에 서시고 그 옆에 리설주 여사가 서시고 조금 뒤엔 김여정 부부장이 서시고 간부들은 서열 순서대로 두 줄씩 늘어섰습니다. 저는 그 줄을 보면서 올해도 별 변화 없구나 안심했습니다. 북에서 변화가 없다는 건 안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줄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태양절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님 생일이죠. 저는 아침 일찍 금수산궁전에 도착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간부들 명단을 확인하고 카메라 앵글을 점검하고 경호원들 동선을 체크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과였죠. 그런데 행사 시작 30분 전 상급 간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과장, 오늘 동선 좀 바꿔야겠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행사 당일날 동선을 바꾼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북에선 모든 게 미리 정해지고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철칙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주의 동지가 오신다네. 정중앙에 모시게. 주의 동지. 김정은 원수님의 딸 김주의 말입니다. 그때 그 아이 나이가 겨우 9살이었습니다. 우리 딸 은별이도 그 나이 때는 그냥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전부였는데 그 어린아이가 국가 행사 정중앙에 선다니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그럼 원수님 옆자리에? 아니, 원수님과 나란히. 정중앙이라고 했잖나. 나란히. 그 말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북에서 나란히 선다는 건 동급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딸이 동급?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들어오셨고 그 옆에 작은 여자아이가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양복 입은 간부들 사이로 연분홍색 한복을 입은 김주애가 나타나자 행사장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간부들 표정이 굳었고 경호원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카메라맨들도 당황한 기색이었죠. 저는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왼쪽에 김주애가 섰고 오른쪽엔 리설주 여사가 아니라 고위 간부 한 명이 섰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한 줄 뒤에 계셨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뭔가 시작된 거야. 행사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늘 행사 잘 끝났네, 수고했네 하며 담배라도 나눠 피우는데 그날은 모두 침묵만 흘렀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집에 가는 길에 아내한테 말을 못했습니다. 오늘 어땠어? 묻는 아내에게 그냥 별일 없었어 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장면뿐이었습니다. 정중앙에 39살짜리 아이. 한 줄 뒤로 밀린 리설주 여사.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눈만 마주치던 간부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아이를 가운데 세웠을까? 그 질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출근길이 불안했습니다. 평양 시내를 가로지르는 전차를 타고 출근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장면뿐이었죠. 정중앙에 39살짜리 아이.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선 어른들. 북에서 20년을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건 계획이고 모든 건 의도입니다. 2023년 5월 어느 날 저는 상급 간부에게 불려갔습니다. 박철수 부부장이었습니다. 당 조직지도부에서 저보다 2단계 위 간부였죠. 그분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과장, 자네 요즘 동선 짜면서 뭘 느꼈나?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북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도 되네. 여긴 우리밖에 없어. 박 부부장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 아이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알겠나? 저 아이. 김주애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경호 동선을 다시 짜게. 주애 동지가 지나가시는 길을 먼저 열어야 해. 원수님보다 먼저 말이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보다 먼저 길을 연다. 북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아들이나 딸이라도 수령님보다 먼저 대접받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부장님 그럼 혹시 말 아끼게 자네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날부터 제 일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경호원들 동선표를 다시 짜야 했고 카메라 앵글도 수정해야 했습니다. 모든 게 김주의 중심으로 재편되었죠. 예를 들면 이랬습니다. 예전엔 김정은 원수님이 먼저 문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수행원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주애가 먼저 들어가고 원수님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처음엔 경호원들도 헷갈려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원수님 쪽을 먼저 보다가 제가 주애 동지 먼저 라고 소리치면 그제야 정신을 차렸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6월쯤이었을 겁니다. 김정은 원수님과 김주애가 함께 현지 지도를 나가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지방 시찰 같은 건데 북에선 이걸 현지 지도라고 부릅니다. 저는 수행경호팀 동선을 짜야 해서 현장에 갔었죠. 차에서 내릴 때였습니다. 경호원들이 김주애 쪽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김정은 원수님이 내리셨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준비하는 거구나. 북에서 줄 서기만큼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고 누가 먼저 나오는가. 그게 바로 권력의 순서거든요. 김일성 주석 시절엔 항상 주석님이 먼저였고 김정일 시절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주애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명수가 우리 은별이 어릴 때 생각나나?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은별이가 9살 때는 맨날 학교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와서 우리가 걱정했잖아. 맞아, 그때 은별이는 그냥 애였지. 당연하지. 9살이면 애지, 뭐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 은별이는 9살 때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저녁에 숙제하고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김주애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9살에 이미 국가행사정중앙에 서 있었고 어른들보다 먼저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했죠. 만약 저 아이가 후계자라면, 만약 저 아이가 다음 지도자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며칠 뒤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 자료에 처음으로 김주의 이름이 등장한 겁니다. 주의 동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라는 문구였죠. 북에서 동지라는 호칭은 보통 사람한테는 안 씁니다. 당 간부나 높은 사람한테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9살짜리 아이를 동지라고 부르다니.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준비하는 거야. 수행원들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김주애가 나타나면 아이고, 애기 오셨네 하며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모두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심지어 나이 많은 고위 간부들도 김주애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 철민이도 외무성에서 일하는데 나중에 저 아이 밑에서 일하게 되는 건가? 우리 딸 은별이도 예술단에서 공연하는데 저 아이 앞에서 춤춰야 하는 건가? 상상만 해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 자식들이 또래 아이, 아니, 저보다 훨씬 어린 아이 앞에서 고개 숙이는 모습이 그려졌거든요. 7월 어느 날, 저는 박 부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부장님, 이게 계속되는 겁니까? 뭐가? 주의 동지 중심으로 가는 게요. 박 부부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과장, 자네는 그냥 모르는 척하게. 그게 자네 가족 위해서도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구나. 이미 시작된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체제가 계속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질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024년 여름이었습니다. 7월 27일 전승절 기념행사가 있었죠. 우리로 치면 정전협정 기념일 같은 건데 북에서는 이날을 미제를 물리친 위대한 승리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큰 행사가 열리는데 저는 그에도 어김없이 동선 준비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한 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입장하실 때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리설주 여사가 원수님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쭉 그랬죠. 리설주 여사는 항상 원수님 오른쪽 반보 뒤에 서 계셨고 카메라도 두 분을 함께 담았습니다. 북한 방송에서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부인 리설주 동지와 함께라고 멘트를 넣었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이 들어오셨는데 바로 옆엔 김주애가 서 있었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한 줄 뒤에 계셨죠.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줄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은 김정은 원수님과 김주애, 두 번째 줄은 리설주 여사와 고위 간부 몇 명. 그렇게 대우가 짜여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뒤로 밀렸네. 북에서 한 줄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같은 줄에 서면 동등한 지위고 한 줄 뒤면 아래 사람입니다. 리설주 여사가 첫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내려간 건 그만큼 지위가 낮아졌다는 뜻이었죠. 카메라 앵글도 달랐습니다. 조선중앙TV 카메라맨들이 찍는 걸 보니까 김정은 원수님과 김주애만 클로즈업하고 리설주 여사는 화면에서 잘렸습니다. 아예 안 보이게 찍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우는 거구나. 행사가 끝나고 저는 방송 촬영 담당 동료를 만났습니다. 김 촬영 감독이었는데 그 친구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박 과장, 오늘 촬영 지시 받았나? 무슨?
리설주 여사 화면에 안 담으라고. 주의 동지만 찍으라고. 진짜? 응. 위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야. 앞으론 계속 그렇게 하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줄 순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사람을 지우는 거였죠. 리설주 여사는 북한 최고 권력자의 부인입니다. 그런 사람도 이렇게 쉽게 밀려날 수 있다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 명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리설주 여사가 뒤로 밀렸어. 뭐, 무슨 소리야? 행사 때 보니까 주애가 앞에 서고 리설주 여사는 뒤에 섰어. 카메라도 안 잡고.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주애가 이제 더 높은 거야? 엄마보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세상에 10살도 안 된 애가 엄마보다 높다니.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북에서는 가족도 권력 앞에서 밀려납니다. 아내도 자식도 형제도 모두 도구일 뿐이죠. 저는 우리 딸 은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은별이는 그때 25살이었고 만수대 예술단에서 무용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쁘고 춤도 잘 춰서 공연 때마다 앞줄에 서곤 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은별이도 언젠가 밀려나면 북에서는 오늘 앞줄에 섰던 사람이 내일 뒷줄로 가고 어제 높았던 사람이 오늘 낮아집니다. 리설주 여사처럼요. 그리고 그렇게 밀려나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노동신문에 김정은 원수님 관련 기사가 실렸는데 거기에 리설주 여사 이름이 아예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주애 동지와 함께 현지를 방문하시었다라고만 나왔죠. 리설주 여사는 언급조차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이렇게 지워지는구나. 북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여성도 이렇게 쉽게 밀려나는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체제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8월 어느 날 또 한 번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기념 행사였죠. 저는 그날도 동선을 짜면서 리설주 여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두 번째 줄이었습니다. 김주애는 첫 줄, 리설주 여사는 두 번째 줄. 그런데 그날 리설주 여사 표정을 봤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웃지도 않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서 계셨습니다. 마치 장식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옆에 서야 할 아내가 딸 뒤로 밀려난 거예요. 그것도 10살도 안 된 딸 뒤로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으며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오늘 리설주 여사 표정 봤는데 참 안 됐더라. 당연하지.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도 저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어. 그러게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철아, 우리 아이들만은 지켜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들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이 체제가 사람을 도구로 만들고 가족마저 밀어내는 걸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중국 국경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두만강이 어디 있는지, 국경이 어디인지. 아직 결심한 건 아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뒤로 밀린 그날, 저도 한 발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제에서요. 2024년 9월이었습니다. 공화국 천건일 기념행사 준비로 정신없는 시기였죠. 우리로 치면 건국기념일 같은 건데 북에서는 해마다 9월 9일에 큰 행사를 엽니다. 그날도 저는 금수상궁전에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부들 위치 확인하고 경호원들 동선 체크하고 늘 하던 일이었죠. 그런데 조선중앙통신 촬영팀이 리허설을 하는 걸 봤습니다. 촬영 감독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아이를 가운데로, 더 앞으로. 원수님 동지와 나란히. 같은 선상에. 그래, 그렇게. 주의 동지가 정중앙에 와야 해.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온몸이 굳었습니다. 카메라맨들이 김주애를 정확히 화면 정중앙에 놓으려고 몇 번이고 위치를 조정하더라고요. 김정은 원수님도 중앙이지만 김주애도 중앙이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중앙에 서는 구도였죠. 그런데 문제는 리설주 여사였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화면에서 빼고 촬영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카메라맨이 앵글을 조정하더니 리설주 여사가 화면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아예 안 보이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사람을 지우는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 우리나라도 사진 찍을 때 누가 가운데 서는지 중요했잖아요. 회사 단체 사진에서도 사장님이 가운데에 앉고 임원들이 옆에 서고 그랬죠. 북에서는 그게 더 심합니다. 사진 속 위치가 곧 권력 서열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진에서 빠지면 끝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며칠 뒤 노동신문에 사진이 실렸습니다. 일면 톱 기사였죠. 김정은 원수님과 김주애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확히 화면 정중앙에 둘이 서 있고 뒤로는 간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리설주 여사는 없었습니다. 아예요.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0월 초였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 내부 회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여성 간부 몇 명이 교체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으로 보내졌죠. 북에서 재교육은 사실상 숙청입니다. 박 부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게들. 요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무슨 일입니까? 주의 동지 중심 체제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 정리하는 거야. 특히 여성 간부들이 표적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여성 간부들이냐고요? 아마도 리설주 여사와 연관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리설주 여사 측근이거나 리설주 여사를 따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제 동료 한 명도 불려갔습니다. 최 과장이었는데 저랑 같이 동선 짜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없습니다. 그냥 한 번 실수했을 뿐이에요. 어느 행사 때 최 과장이 동선을 짜면서 리설주 여사를 김주애보다 앞에 배치했습니다. 습관적으로요. 예전에는 리설주 여사가 항상 앞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최 동무는 주체사상 학습이 부족하오. 재교육이 필요하겠소. 최 과장은 그렇게 평양을 떠났습니다. 함경북도 어느 탄광으로 보내졌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최 과장이 재교육 갔어. 뭐? 최 과장이? 왜? 주의 동선 잘못 짰다고. 아내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당신도 위험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 조심해야지 뭐. 그날 밤 저는 우리 아이들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 철민이는 외무성에서 일하고 있었고 딸 은별이는 예술단에서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괜찮은 직장이었고 앞길도 밝았죠. 그런데 만약 제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에서는 아버지가 찍히면 자식들도 같이 찍힙니다. 연좌제라고 가족 전체가 처벌받는 겁니다. 철민이도 은별이도 다 끝나는 거야. 저는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11월 어느 날 또 한 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내부 문건에서 리설주 여사 관련 내용이 전부 삭제됐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부인이라는 표현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리설주 동지라고만 나왔습니다. 저는 그 문건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의도적이야. 계획적으로 지우는 거야. 북한에서 사람을 지우는 건 쉽습니다. 사진에서 빼고 기사에서 이름 빼고 문건에서 표현 바꾸고 그렇게 조금씩 지워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저는 그날 아내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 뭘?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지.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아이들도 위험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탈북. 그게 답일지도 몰라. 북에서는 사진 한 장으로 사람을 지웁니다. 리설주 여사처럼요. 최 과장처럼요. 그리고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저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마음먹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사진 한 장이 사람을 지우는 곳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2025년 가을 10월 10일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일이죠. 매년 이날이 되면 당 중앙위원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엽니다. 고위 간부들만 참석하는 회의인데 저도 동선 관리 때문에 회의실 근처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회의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간부들 표정을 봤습니다. 모두 굳은 얼굴이었어요. 누구 하나 말이 없었고 눈만 마주치고 지나갔습니다. 박 부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 과장, 오늘 회의 내용은 절대 밖에 말하지 마.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박 부부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계 문제야. 주해 동지로 확정됐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확정이요? 벌써요? 응. 아들은 없다. 준비된 건 저 아이다라고 누군가 말했어. 그랬더니 아무도 반박 안 하더라. 다들 고개만 끄덕이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주혜, 그 아이 나이가 겨우 11살입니다. 우리 딸 은별이가 11살 때는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 보고 친구들이랑 줄넘기하고 놀던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 벌써 후계자로 확정됐다니. 그럼 이제 완전히 주의 중심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모든 보고서, 모든 정책, 모든 행사가 저 아이 중심으로 재편될 거야. 우리도 이제 적응해야 해. 적응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11살짜리 아이한테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는 건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며칠 뒤 실제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당기관지 근로자의 새로운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백두혈통의 새 세대를 높이 받들어 모시자. 새 세대. 김주혜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백두혈통을 대를 이어 충직하게 받들자였는데 이제는 새 세대라는 표현이 추가됐어요. 누가 봐도 김주혜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11월 어느 날 행사 준비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생일 준비 회의였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에서 주해 동지를 어린 지도자라고 지칭하라. 어린 지도자. 북에서 지도자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안 씁니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원수님. 이 세 분한테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주혜도 지도자가 된 겁니다. 저는 그날 회의록을 정리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직접 타이핑해야 했거든요. 어린 지도자, 주해 동지의 현지 지도. 어린 지도자, 주해 동지를 따라 배우자. 타이핑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11살짜리 아이를 지도자라고 부르다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이제 진짜 심각해. 뭐가? 주혜를 어린 지도자라고 부르래. 공식 호칭이야. 아내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지도자라고? 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어서 이제 김주혜야. 세상에 11살짜리가 지도자라니. 저희 부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철아,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가야 해.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아. 정말? 응. 우리 아이들 생각해봐. 철민이가 외무성에서 일하는데 앞으로 저 아이한테 충성 맹세해야 돼. 은별이도 예술단에서 저 아이 찬양하는 춤 춰야 되고. 아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가? 여긴 북한이잖아. 방법은 있어. 중국 국경 넘어서 브로커 통해서. 위험해. 들키면 우리 다 죽어. 근데 여기 남아 있어도 언젠가는 죽어. 차라리 시도라도 해보는 게 나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초 저는 조심스럽게 중국 브로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북에서는 장마당에 가면 중국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 일부가 탈북 브로커와 연결돼 있습니다. 어느 날 장마당에서 중국산 쌀 파는 아주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중국 아는 사람 있어? 아주머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요? 친척이 중국에 있는데 연락하고 싶어서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여기 가보시오. 조심하고. 저는 그 쪽지를 받아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한 거였죠. 집에 돌아와서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중국 번호였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공중전화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 남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가족은요? 저 혼자입니다. 나중에 가족을 데려올 겁니다. 돈은 준비됐습니까? 준비 중입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여기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후계자는 이미 정해졌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다음 지도자라니.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또 몇십 년을 이 체제에서 살아야 합니까?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2026년 1월 새해가 되면 떠나기로요. 후계자는 이미 정해졌지만 제 미래는 제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12월 중순 당 중앙위원회에서 새해 사업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나오는 문건인데 내년 한 해 동안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정리한 자료죠. 저는 그 문건을 받아서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여정 이름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김여정 당 부부장 동지의 지도 밑에라는 표현이 서너 번은 나왔거든요.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원수님의 친동생이고 당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대신 이런 문구가 나왔습니다. 당 중앙의 결정에 따라. 당 중앙 지도 밑에. 당 중앙. 구체적인 이름 없이 그냥 당 중앙이라고만 나온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김여정이 밀려나고 있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옛날에 권력 투쟁이 있었잖아요.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고. 북에서는 그게 더 노골적입니다. 이름이 나오면 권력이 있는 거고 이름이 안 나오면 권력이 없는 겁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문건에서도 김여정 이름이 빠졌습니다. 선전선동부 관련 지시사항이었는데 예전엔 김여정 부부장 동지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당에서 강조하는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박 부부장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부장님, 요즘 김여정 동지 언급이 안 되던데요. 박 부부장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의 시대가 끝나는 거야. 고모요? 주의 입장에서는 김여정이 고모잖아. 조카가 올라가면 고모는 내려가는 거지.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같은 사람도 밀려난다니 김정은 원수님의 친동생인데도요. 그럼 김여정 동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조용히 뒤로 빠지겠지. 아니면 박 부부장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니면 숙청이라는 말을 하려던 거였죠. 12월 20일쯤이었을 겁니다. 노동신문에 김정은 원수님 활동 소식이 실렸는데 거기에도 김여정 이름이 없었습니다. 사진에도 안 나왔고요. 대신 김주에만 크게 나왔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어린 지도자 주의 동지와 함께.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확신했습니다. 북한 권력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했구나. 김여정에서 김주애로. 조카가 고모를 밀어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여정은 김정은 원수님의 친동생입니다. 2010년대부터 쭉 옆에서 보좌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조카 한 명 때문에 밀려나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김여정도 밀렸어. 뭐, 김여정이? 응. 이제 문건에도 신문에도 이름이 안 나와. 세상에 친동생인데. 그게 북한이야. 가족도 소용없어. 권력 앞에서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죽하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친동생도 밀려나는데 우리 같은 일반 간부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12월 25일 저는 다시 중국 브로커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박성철입니다. 준비됐습니다. 언제 출발하시겠습니까? 1월 초에요. 최대한 빨리요. 알겠습니다. 돈은요? 미화 5,000달러 준비했습니다. 충분합니다. 1월 5일 두만강 근처로 오시오. 자세한 건 나중에 연락하겠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돌아갈 수 없는 길이구나.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나 1월 초에 출장 간다고 할게. 출장? 응. 중국 출장이라고. 사실은. 알아. 조심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성철아, 남쪽 가면 우리도 데려가죠. 약속해. 당연하지. 내가 먼저 길 열고 너희는 나중에 안전하게 데려올게. 철민이하고 은별이한테는 말 안 하는 게 좋겠어. 애들 걱정될까봐. 그래. 내가 성공하고 나서 데려올게. 저희 부부는 그날 밤 한참을 안아주었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이 될까봐 무서웠거든요. 12월 28일, 저는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동료들한테도 상급 간부한테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 부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과장,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나?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건강 챙기게. 내년에도 일이 많을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년이라니. 저는 내년에 여기 없을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금수산 궁전을 봤습니다. 20년 동안 매일같이 드나들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권력의 흥망성쇠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리설주도 김여정도 수많은 간부들도 모두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밀려나기 전에 저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12월 31일, 2025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옥수수밥에 김치, 된장찌개. 북에서는 이것만 먹어도 행복한 거였죠. 식사를 하면서 저는 아이들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아들 철민이, 딸 은별이. 제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를 꼭 데려올게. 기다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 야경을 봤습니다. 대동강변에 서서요.
불빛은 적었지만 그래도 제가 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했습니다. 김여정 이름이 사라진 날, 저도 이곳에서 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2026년 1월 3일,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에게 중국 출장 다녀온다고 말했고, 아들 철민이한테는 아빠 일주일 정도 함경도 출장 간다고 했습니다. 딸 은별이는 그날 공연이 있어서 집에 없었어요.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미화 5,000달러.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양역에서 함경북도 행기차를 탔습니다. 12시간 걸리는 여정이었죠.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마을들, 산들, 강들 모두 제가 다시는 보지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정말 이러는 게 맞나?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여기가 제 고향인데, 제가 나고 자란 곳인데 정말 떠나야 하나?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11살짜리 아이한테 충성 맹세하고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사는 삶. 그건 삶이 아니었습니다. 1월 5일 새벽 저는 회령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 코앞인 곳이었죠. 브로커가 알려준 장소로 갔습니다. 어느 빈집이었어요. 거기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박동무요? 네. 돈 준비했소? 저는 가방에서 달러 뭉치를 꺼냈습니다. 브로커가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줬소. 오늘 밤 12시에 강 건너요. 지금은 여기서 기다리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빈집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밥도 못 먹고 물만 마셨어요. 무서웠습니다. 밖에서 발소리만 나도 가슴이 철렁했죠. 들키면 어떡하지? 총살당하는 건가? 북한에서 탈북은 사형감입니다. 특히 당 간부가 탈북하면 공개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광경을 몇 번 봤거든요. 밤 11시 브로커가 돌아왔습니다. 준비하시오. 지금 떠나야 해요. 저는 가방을 메고 브로커를 따라갔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요. 강물이 얼어있으니 걸어서 건너야 해요. 조심하시오. 저는 강둑에 섰습니다. 1월 초라 강물이 꽁꽁 얼어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아서 곳곳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저걸 건너야 하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히.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구냐? 순찰대였습니다. 북한 국경경비대가 저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 위를 스쳤습니다. 저는 비명도 못 지르고 계속 뛰었습니다. 은별아, 철민아, 미안해. 아빠가 꼭 살아서.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음 위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둠 속에 중국 마을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조선족 집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시오? 남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저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어요. 저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시오. 한국 대사관 연락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비록 남의 집이었지만 북한이 아닌 곳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사흘 뒤 한국 영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박성철 씨 맞으시죠?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자유구나. 영사관 직원이 저를 선양까지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일주일 정도 대기했다가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너무나 밝았습니다. 은별아, 철민아, 아빠가 살았어. 너희도 꼭 데려올게. 저는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1월 6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던 그곳에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자유롭게 걷고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였습니다. 2026년 1월 11일, 저는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 적응을 배우는 곳이죠. 우리로 치면 신입사원 연수원 같은 곳인데 여기서 3개월 동안 남한 사회를 배웁니다. 첫날, 교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해도 된다니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하나원에서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배웠습니다. 북에서는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담당자가 컴퓨터를 켜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네이버라고 검색하면 뭐든지 나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김주애.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졌어요. 북한,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지정. 김여정 권력 약화, 김주애 부상. 리설주, 공개석상 출연 급감. 저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본 게 맞았구나. 제가 느낀 게 사실이었구나. 북한에서 아이가 센터에 서면 어른들이 사라진다. 저는 그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리설주 여사가 뒤로 밀렸고 김여정 이름이 사라졌고 수많은 간부들이 숙청당했습니다. 모두 김주애 때문이었죠. 며칠 뒤 하나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 김치, 국 북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북에서는 이런 밥 한 끼 먹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배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장마당에서 몰래 쌀을 사야 했습니다. 그것도 비싼 값 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줍니다. 공짜로요. 저녁에 마트에 갔습니다. 하나원 근처 이마트였어요.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쌀만 해도 수십 종류, 라면도 수십 종류, 과자도 수백 종류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저는 라면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진라면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직원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아, 아닙니다.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네, 천천히 보세요. 직원이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북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조선중앙TV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상을 봤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과 김주애가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었어요. 둘 다 정중앙에 서 있었고 뒤로는 간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안 보였습니다. 김여정도 안 보였습니다. 정말 다 사라졌네. 저는 화면을 끄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한 거야. 떠나길 잘했어. 저는 하나원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북에 가족이 있으시죠? 네. 아내하고 아들, 딸이 있습니다. 데려오실 계획이세요? 네.
꼭 데려올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저는 그날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가족을 데려오는 거죠. 저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이 생긴 겁니다. 첫날 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24시간 켜져 있는 편의점 불빛, 밤늦게까지 다니는 사람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이게 자유구나.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북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김주애 관련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김주애, 군 최고 사령관 칭호받을 가능성. 세상에 12살짜리가 최고 사령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체제는 끝이 없구나. 아이를 이용해서 권력을 세습하는 체제. 하지만 저는 이제 그곳에 없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처음으로 통일부에 연락했습니다. 제 가족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은별아, 철민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꼭 데려갈게. 저는 매일 밤 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아이가 센터에 서면 어른들이 사라집니다. 리설주도 사라졌고 김여정도 사라졌고 수많은 간부들도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 김주애는 이제 북한의 차기 지도자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요. 권력 세습은 가족마저 도구로 만듭니다. 아내도 고모도 모든 사람을 도구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체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도망쳤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제 가족도, 제 동료들도,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도요. 언젠가 그 체제가 끝나는 날이 올까요? 언젠가 북과 남이 다시 만나는 날이 올까요?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을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이야기할 겁니다. 북한의 진실을, 권력 세습의 비극을, 자유의 소중함을. 그리고 언젠가 제 아이들과 함께 통일된 조국을 보고 싶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북한에서 아이가 센터에 서면 어른들이 사라진다는 걸. 그리고 그 다음은 아직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걸.